꼴 좋다. 아주 볼만하군. 몸매는 쓸만한데 저걸 그냥 놔두기엔 아깝지 않아. 마 상사의 역겨운 농담이 지하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비릿한 웃음과 함께 김민준 중사를 비롯한 부대원들의 저질스러운 휘파람 소리가 섞였다. 유정현은 모든 감각을 차단하려 애썼다. 오직 눈앞에 놓인 소총만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세를 유지했다. 흔들리면 안 돼. 무너지면 저들의 승리가 될 테니까.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지운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랴. 그녀는 이빨이 부서질 듯 입술을 깨물었고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피눈물 섞인 맹세였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이 치욕을, 이 모멸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녀의 내면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거울 속에는 눈은 텅 비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동철 상사의 비열한 미소, 김민준 중사의 음흉한 눈빛,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방관자들의 비겁한 웃음소리까지.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군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저들을 파멸시킬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쿵쿵쿵.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방패 같은 존재인 서태역 대장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히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아빠가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절규가 그녀의 목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향한 이 추악한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힘을 쥐어짤 뿐이었다. 이 치욕의 순간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지하 훈련장의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여느 때처럼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다. 어젯밤의 흔적은 유정연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부대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거나 이따금씩 섬뜩한 경멸과 희롱이 뒤섞인 눈빛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마치 그녀가 겪은 모든 일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되었다. 이 침묵은 마동철 상사의 폭언보다 더 무섭고 차가운 칼날이 되어 유정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단 한 명의 동료도 단 한 명의 편도 없다는 뼈아픈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곳은 그녀의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대가 아니라 외톨이 한 명을 사냥하는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정글이었다. 마동철 상사는 자신의 권력 아래 굴복하지 않는 유정연의 태도에 더욱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하사 총구 각도가 일도 틀어졌잖아. 정신 안 차려. 훈련 중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 사소한 트집을 잡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와. 군인이 아니라 앵갱거리고 있어. 마 상사의 고함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면 그의 신복인 김민준 중사를 비롯한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유정연을 몰아세웠다. 그들의 비난은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었다. 오직 그녀를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기 위한 인신공격일 뿐이었다. 여자는 역시 안 돼. 끈기가 부족해. 끈기가 입에 담기 힘든 폭언들이 그녀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유정연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나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저들은 더욱 기뻐하며 날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감정을 지우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임무에만 몰두했다. 밤이 되면 낮 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괴롭힘은 훈련장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유정연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유정연은 자신의 관물대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지런히 개어놓았던 온가지들은 흐트러져 있었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개인적인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아끼는 가족 사진 액자도 있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나뒹구는 액자를 보는 순간 유정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가족은 군 생활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안식처였다. 그런데 저들은 그것마저 짓밟아버린 것이다. 이거 누가 그랬습니까? 유정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떨렸다. 생활관에 있던 다른 부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침상에 누워 비웃음을 흘리던 김민준 중사가 입을 열었다. 어허유 하사.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보지. 깨진 유리는 내가 나중에 치워줄게. 대신 오늘 밤에 나랑 단둘이 PX 가서 맛있는 거나 먹을까. 그의 뻔뻔한 태도에 유정연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부서진 액자를 집어들고 김민준 중색에 다가갔다. 김 중사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김 중사님이 하신 겁니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기세에 김 중사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랬다면 어쩔 건데? 마 상사님께 이를 거야? 아니면 국방부에 찌르기라도 할 건가? 그래봤자 아무도 내 말 안 믿어. 여긴 군대고 넌 그냥 계집일 뿐이니까. 계집. 유정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사과하십시오. 지금 당장 제 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 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유정연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김민준 중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김민준은 물론 주변에 있던 모든 부대원들이 경악했다. 하사가 그것도 여군 하사가 선임 중사의 멱살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거 안 놔? 하극상이야. 김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버둥거렸다. 하지만 유정연은 흔들림 없었다.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오늘 끝을 봅시다.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 세상에 전부 다 밝혀버리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생활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김민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만약 유정연이 정말 마음먹고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마동철 상사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알았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김민준이 마지못해 사과를 내뱉자 유정연은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본 뒤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놓아버렸다. 김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밤 유정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더 거센 폭풍을 예감하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신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외롭고도 처절한 전쟁.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오늘부터 유하사는 야간 특별 훈련에 들어간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으니 내가 직접 뜯어 고쳐 주겠다. 다음 날 저녁 점호 시간 마동철 상사의 선언은 차가운 비수처럼 유정연의 심장에 박혔다. 특별 훈련이라는 말에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사가 주관하는 특별 훈련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것은 훈련을 빙자한 고문이자 인격 살인이었다. 그날 밤 유정연은 마 상사의 호출을 받고 인적 없는 지하 훈련장으로 향했다. 축축하고 곰팡 내 나는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훈련장 중앙에는 마 상사와 김민준 중사를 비롯한 그의 무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유하사 군기가 아주 빠졌더군. 상관 멱살이나 잡고 말이야. 마 상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너의 그 썩어 빠진 정신을 바로잡아 주겠다. 우선 그 거추장스러운 전투복부터 벗어.
훈련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니까. 유정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전투복을 버스라는 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군인에 대한 모독이었다. 귀가 먹었나 전투복 버스라고 했다. 대신 활동복을 입게 해줄 테니 그걸로 갈아입어. 아니, 그것도 거추장스럽겠군. 그냥 안에 입는 속옷 차림으로 훈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어. 어때? 내 배려심이 아주 깊지. 마 상사의 말에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역겨운 웃음소리를 냈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지하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유정연은 치가 떨리는 모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명령 불복종입니까?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명령, 이건 명령이 아니야. 배려지. 내가 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의 따뜻한 배려. 그런데도 거부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명령 불복종으로 처리해서 육군 교도소로 보내주마. 거기 가면 너 같은 애들 아주 좋아할 텐데. 마 상사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유정연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여기서 그의 말에 불응하고 군법을 어길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승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유정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천천히 전투복 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하나 둘. 단추가 풀릴 때마다 그녀의 존엄성도 함께 조각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얇은 속옷 차림으로 서자 훈련장에는 야유와 휘파람 소리가 터져나왔다. 김민준 중사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크하하 꼴 좋다. 아주 볼만하군. 그들의 저질스러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유정연은 모든 감각을 차단했다. 오직 눈앞에 소총만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총기 재훈련을 반복한다. 시작. 마 상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유정연은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받들어 총 세워 총 앞에 총.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소총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맨발을 파고들었고 온몸은 비참함과 수치심으로 떨려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팔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복수를 다짐하는 강철의 전사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도끼 어린 모습에 마 상사와 그의 무리들도 점차 웃음기를 잃어갔다. 그들은 유정연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한편 그날 밤 당직 근무를 서던 김재훈 병장은 우연히 지하 훈련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훈련장에서 새어나오는 고함과 웃음소리에 의아함을 느낀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정연 하사가 속옷 차림으로 피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마 상사와 선임들이 그녀를 조롱하며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다. 김재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들고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것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면 유하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김재훈은 밤새도록 고뇌했다.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 남은 군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것은 물론 전역 후의 삶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반면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그는 평생을 비겁자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터였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던 유정연 하사의 강인하고
고든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그녀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자신이 어찌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인가. 날이 밝아오던 새벽녘 김재훈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을 켰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군인들이 익명으로 부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유명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접속했다.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장병의 목소리가 담긴 그곳이라면 이 작은 불씨를 거대한 횃불로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작성하고 마지막 망설임 끝에 동영상 파일을 첨부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장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별 훈련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훈련입니까?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올라온 짧은 영상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을 집어삼켰다. 이게 사실이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당장 관련자들 색출해서 처벌해라. 분노에 찬 댓글들이 순식간에 수백 수천 개로 불어났다. 의장대 속옷 가혹행위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고 새벽의 고요를 깨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폭풍은 유정연에게 진정한 정의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사건은 군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되었다. 마동철 상사와 김민준 중사는 명목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들의 죄는 지나친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교묘하게 포장되었다. 그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대원 간 갈등 유발과 군 기강 문란의 책임을 일부 떠안아야 했다. 결국 그녀는 명예롭지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전역을 권고받았다. 그녀가 온몸과 영혼을 바쳐 지켰던 군은 그녀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를 버렸다. 군복을 입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어. 전역증을 받아들고 군문을 나서는 순간 유정연의 마음속에 차가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복수하기 위해 군복을 벗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군대 밖에서 그들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을 버린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유정연은 곧장 대학에 편입했다. 군인의 딱딱한 걸음걸이를 버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법학과 언론학을 동시에 전공하며 진실을 파헤치는 방법을 익혔다. 마동철이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면 그녀는 진실 그 자체를 무기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치밀하게 그리고 고독하게 자신을 단련시켰다. 군 시절의 근성과 인내심은 그녀의 훈련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밤을 새워가며 법조문을 외웠고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기록했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과거의 유정연 하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세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윤세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온라인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녀의 기사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감추어진 진실을 무자비하게 파헤쳤다. 그녀는 특히 재벌과 권력층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정의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작품은 한 재벌가의 회장 아들이 저지른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한 과정을 폭로하는 기사였다. 권력의 비호 아래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세아는 끊임없는 추적 끝에 조작된 증거와 목격자 매수 정황을 모두 밝혀냈다. 그녀의 기사가 터지자 여론은 들끓었고 결국 재판은 뒤집혀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기사는 사회를 뒤흔들었지만 윤세아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예행 연습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윤세아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화면에는 군납 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마동철 상사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상사는 자신의 군인 인맥이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짓밟았던 하사관이 이제는 그 어떤 방패도 꿰뚫을 수 있는 언론의 칼날이 되어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뒤에 숨겨진 더러운 권력의 그림자까지 그녀는 모두 도려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를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뒤에 숨은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거대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세아는 마동철을 향한 복수의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정교한 외과 수술과 같았다. 그녀는 마동철이 관여된 모든 부패의 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군납비리 진급 청탁, 그리고 가장 추악한 것은 군부대 유휴지 개발에 얽힌 부동산 비리였다. 군 시절 마동철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부대 인근의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특정 건설업체에 일을 넘기는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겨왔던 것이다. 군인 복지 명목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사실상 그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검은 거래에 불과했다. 윤세아는 자신의 언론인, 신분과 특유의 정보력을 활용해 마동철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하나씩 파헤쳤다. 그녀는 전역한 하급 부사관들과 군부대 근처의 부동산 업자들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동철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마 상사의 영향력이 군대 밖까지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윤세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침묵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과거의 상처와 부조리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음을 간파했다. 그녀는 그들의 과거를 들어주고 그들이 겪은 불의에 공감했다. 마동철 상사는 당신들이 느낀 좌절감 위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를 심판하는 것은 저의 복수이기도 하지만 당신들을 위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진심은 닫혔던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다. 마침내 한 명의 전역 부사관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마동철이 특정 건설업체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금과 노후를 위해 마련된 땅이 마동철의 검은 손을 통해 헐값에 팔려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정연이 겪었던 치욕적인 사건이 마동철의 개인적인 광기였다면 이 부동산 비리는 그의 탐욕이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였다. 윤세아는 숨겨져 있던 모든 서류와 증언을 확보했고 그녀의 노트북은 진실의 불을 밝힐 증거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첫 번째 기사를 쓸 준비를 마쳤다. 이 기사는 마동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군납 비리와 연관된 특정 건설업체와 그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내부 인물의 존재를 암시하며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기사 제목은 군인의 명예를 팔아넘긴 검은 거래 5호 개발에 숨겨진 비리였다. 윤세아는 기사 말미에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거대한 조직적 부패의 일부라는 암시적인 문구를 넣었다. 기사가 언론사에 올라가자마자 윤세아는 마동철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SNS와 주변 인물들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동철의 사적인 SNS 계정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을 발견했다. 사냥꾼이 함부로 총을 쏘면 사냥감도 도망가지만 다른 사냥꾼들도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동철은 그녀의 신호탄을 정확히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덫을 놓은 사냥꾼이 바로 자신이 짓밟았던 하사관이라는 것을. 사냥꾼이 함부로 총을 쏘면 사냥감도 도망가지만 다른 사냥꾼들도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동철은 그의 SNS에 쓴 글이 윤세아를 향한 경고라고 믿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평생을 군대라는 정글에서 약자들을 사냥하며 살아왔으니.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미줄은 바로 그의 인맥이었다. 윤세아는 마동철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가 딛고선 오염된 인맥의 기반부터 흔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공개적인 기사 대신 은밀한 정보 유출과 익명의 제보를 무기로 삼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마동철의 왕국을 조금씩 해체하는 것처럼. 윤세아가 첫 번째로
겨냥한 인물은 마동철의 오른팔 격이었던 정영섭 상사였다. 정 상사는 군수품 관리 담당으로 마 상사에 묵인해 일부 군수품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왔다. 그들의 더러운 거래는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이들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그리고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소의 위성 사진까지 모두 확보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모아 국방부 군사범죄수사단의 익명 제보 창구에 조용히 흘려보냈다. 제보를 받은 군사범죄수사단은 즉시 정 상사를 내사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내사 소식에 정 상사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마동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마 상사는 자신의 신변에 불똥이 튈까 두려워 그를 외면했다. 결국 정 상사는 독박을 쓰고 모든 비리를 혼자 떠안게 되었다. 이 사건은 마동철의 인맥의 첫 번째 균열을 일으켰다. 그의 측근들은 정 상사의 몰락을 보며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다음은 누구지? 나도 버려지는 건가? 마동철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순식간에 의심과 배신으로 변해갔다. 윤세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또 다른 마 상사의 측근이었던 김영규 중사에게 접근했다. 김 중사는 과거 유정연을 희롱했던 무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그 과정에 마동철 상사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제보를 확인했다. 윤세아는 그 증거를 모아 한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에게 넘겼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기자는 군인 불법 부동산 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중사는 즉각적으로 군 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는 마 상사와의 관계를 폭로할까 말까 고민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마동철은 그의 손발이 하나씩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렸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적의 정체를 모르니 방역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의 주변을 맴돌다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를 느낄 뿐이었다. 그는 부대원들을 의심했고 그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서로를 감시하게 했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고 그의 왕국은 스스로 분열하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다만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는 고도로 계산된 심리 게임이었다. 이제 마동철의 왕국은 붕괴 직전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그는 이제 홀로 남은 사냥감이었다. 어떤 새끼야, 어떤 배신자 새끼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마동철은 난장판이 된 그의 사무실에서 광기 어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왕국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낄낄거리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거대한 함정에 빠진 채 눈에 보이지 않는 포식자에게 쫓기는 겁에 질린 사냥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적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분명 내부의 소행일 것이다. 자신이 과거에 짓밟았던 하급 부사관들 중 한 명이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마동철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과거에 징계받았거나 불명예 제대한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는 명단에 오른 수십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유정연이라는 세 글자에서 멈췄다. 유정연, 그 계집애. 그의 머릿속에 지하 훈련장에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던 당돌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불명예 전역을 당한 뒤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했다. 혹시 그녀가 마동철은 자신의 추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유정연의 행적을 추적하게 했다. 저녁 이후의 기록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신분 세탁을 한 것 같습니다. 탐정의 보고를 받은 마동철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유정연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남은 모든 정보를 뒤져 그녀의 새로운 신분을 찾아내려 했다.
그러던 중 최근 자신의 인맥을 파괴했던 일련의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던 마동철의 눈이 번쩍 뜨였다. 기사의 말미에 쓰여 있던 윤세아 기자라는 이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윤세아 기자의 사진을 검색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는 순간 마동철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사진 속에는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유정연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나약한 하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방패도 꿰뚫을 수 있는 언론의 칼날을 들고 있었다. 유정연, 윤세아, 마동철은 두 이름을 연달아 읊조렸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그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먹잇감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마동철은 이를 갈았다. 그는 군대 내부에서 싸우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적은 이제 군복을 입은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세계 언론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마동철은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방역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과거 군납비리 사건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군 장성 출신 정치인. 그는 언론과 정치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마동철은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를 도와 그 계집애를 완전히 매장시켜 주십시오. 상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존심 대신 비굴함과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방역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복수가 아닌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를 불러들이는 거대한 불씨가 되고 있었다. 마동철은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주변을 맴도는 공기마저도 그를 옥죄는 듯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채서 내린 남자는 단정한 양복 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도준. 전 육군 참모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집권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거물 정치인이었다. 오랜만이군, 마 상사. 강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이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나 자네답지 않게 초조해 보이는군. 마동철은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잔뜩 위축되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소장님, 아니 의원님, 한 계집애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세아라는 기자입니다. 놈의 정체를 파보니 과거 제가 조금 손을 봐줬던 유정연이라는 하사관입니다. 강도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마동철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마동철은 그에게 윤세아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인맥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그 계집의 보통이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저희가 과거에 처리했던 모든 일들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의원님의 명예도 위험해질 겁니다. 마동철의 말에 강도준은 차갑게 웃었다. 유정연이라 꽤나 독한 년이로군. 내가 과거에 자네에게 맡겼던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처리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아직도 처리할 일이 남았던 건가? 강도준의 말에 마동철은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비호해줄 상급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과거의 동업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마 상사 자네는 내가 왜 자네를 곁에 두었는지 아나? 자네의 탐욕과 폭력성을 이용해 나의 손을 더럽히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지. 자네는 내 지시에 따라 내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이었네. 강도준의 말은 마동철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했다. 마동철은 자신이 군부대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흑막의 손 위에서 놀아나는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계집애의 정체를 알아냈으니 이제 자네의 역할은 끝났네. 강도준은 마동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는 이제 나의 보호막이 아니라 미끼가 되어야겠어. 자네가 미끼가 되어 그 계집애를 끌어들이면 내가 직접 사냥을 시작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마동철은 그제야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그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윤세아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마동철을 공격하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의주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마동철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더 큰 권력을 찾아 나섰고 그의 행적은 그녀의 추적망에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동철이 강도준의 비서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훑고 있었다. 역시 마동철 혼자 꾸민 일이 아니었어. 뒤에 거물이 있었군. 유정연은 군 시절부터 마동철의 권력이 상식 이상으로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그녀는 마동철이라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 나무 전체를 흔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한낱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향한 정의의 심판이 되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껐다. 이제 게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냥감과 사냥꾼의 관계는 역전되었고 진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세아는 마동철을 이용해 진짜 흑막의 정체를 밝혀낸 후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그녀의 상대는 이제 군대 내의 썩은 고리가 아니라 언론과 정치계의 거미줄을 쥐고 흔드는 거물 정치인 강도준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고발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강도준 의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약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강도준은 군인 출신답게 철두철미했고 그의 모든 공적 행보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는 언론의 찬사를 받는 애국자이자 존경받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바로 그 완벽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윤세아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윤세아의 추적은 철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과거 군대에서 배운 감시 및 추적 기술을 활용했다. 그녀는 강도준의 일상적인 동선을 분석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눈에 강도준은 완벽한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다. 평소에는 검소한 척 행세하던 그가 정해진 요일마다 한적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은밀한 모임을 갖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나타나 다른 일행들보다 30분 먼저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늘 다른 젊은 여성이 그 식당에 들어서는 것을 윤세아는 포착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윤세아는 그 여성을 추적했다. 그녀의 이름은 민소현. 강도준의 사촌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윤세아의 조사 결과 그들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다. 민소현은 과거에 강도준이 소유했던 작은 회사의 비서로 근무했던 기록이 있었다. 그녀의 행적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한 것처럼 보였다. 윤세아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도준의 약점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민소연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고 마침내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소연에게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강도준 의원의 얼굴을 쏙 빼닮아 있었다. 강도준에게는 세상에 알려진 딸 하나만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의 숨겨진 아들이었다. 그 아이는 지병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강도준은 완벽한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사생아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세아는 이 사실이 마동철이 얽힌 군납 비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강도준의 공적인 명예는 그의 깨끗한 사생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정보를 마동철에게 흘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 상사는 그저 충동적으로 이 사실을 폭로할 것이고 강도준은 그의 막강한 권력으로 이를 쉽게 덮어버릴 수 있을 터였다. 윤세아는 이 카드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도준의 또 다른 약점을 찾기 위해 추적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녀의 집요함은 마침내 그가 숨겨둔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하게 했다.
그것은 강도준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의 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두 개의 치명적인 패. 이제 그녀는 강도준의 완벽한 가면을 벗기고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마쳤다. 강도준 의원이 미끼로 삼고 버린 마동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20여 년간 군대라는 왕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려왔던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마동철 상사님, 당신의 손을 잡고 강도준 의원을 잡고 싶습니다. 단독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마동철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윤세아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는 만남에 응했다. 서울의 한 낡은 다방. 마동철은 낡은 창가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코트 차림에 그의 기억 속 유정연 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연약함을 완전히 지워낸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칼날 그 자체였다. 윤세아 기자. 마동철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윤세아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굳게 닫힌 입술을 열었다. 마 상사님,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마동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도준 의원은 당신을 미끼로 삼아 저를 낚아올릴 계획입니다. 당신의 더러운 비리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겁니다. 당신은 그저 한낱 소모품이었을 뿐입니다. 지난 20년간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윤세아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정확히 찔렀다. 마동철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개소리야 강 의원님이 날 버린다고 말도 안 돼. 윤세아는 차분하게 웃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군대에서 저질렀던 모든 악행, 그의 권력 아래에서 벌어졌던 모든 비리, 그 모든 것들이 강도준 의원의 지시와 묵인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마동철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흑막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저는 강도준 의원을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를 잡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모든 비리 장부, 지난 20년간 그와 주고받았던 모든 거래 기록,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을 미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닌 강도준 의원과 함께 추락할 겁니다. 그는 당신을 버렸지만 저는 당신에게 그의 파멸을 목격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세아는 마동철에게 구원의 손길이 아닌 복수의 공범이 될 기회를 내밀었다. 마동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자존심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가장 증오하는 것은 더 이상 유정연이 아니었다. 자신을 한낱 소모품으로 취급한 강도준이었다. 그는 절망과 복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윤세아를 응시했다. 내가 그 증거를 당신에게 주면 당신은 정말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나? 윤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마동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이제 생존이 아니었다. 자신을 짓밟은 자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처절하고도 비참한 복수의 동반자가 되는 길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의 계획을 듣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넘기지. 마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장부와 낡은 외장하드를 윤세아에게 넘겼다. 20여 년간의 추악한 거래와 비리가 빽빽하게 담긴 증거들이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다.
강도준 그놈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고 버렸는지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세아는 말없이 장부와 외장하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마동철을 향한 미세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악인이 아니었다. 그 역시 더 큰 권력의 희생양이었고 스스로 그 권력에 복종하며 괴물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정의를 향해 있었다. 고맙습니다. 상사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윤세아의 마지막 말에 마동철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한편 강도준 의원은 윤세아라는 기자가 마동철과 접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비서실장에게 마동철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상사, 이제 쓸모가 다했네. 조용히 정리하게. 그리고 그 기자라는 계집애도 함께. 그녀의 과거를 폭로해서 입을 막아. 강도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냉혹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적은 그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집요하다는 것을.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기보다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윤세아는 마동철에게서 받은 증거들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강도준 의원은 마동철을 꼭두각시 삼아 군납 비리 진급 청탁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증거들을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언론은 여론을 움직일 수 있지만 강도준처럼 거대한 권력은 언론마저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가면을 벗기기 위해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파괴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능숙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강도준 의원의 비서실장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강민준 군의 오늘 오후 학원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 한 장, 강도준의 숨겨진 아들 강민준이 학원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강도준은 이메일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어떤 협박이나 경고보다도 더 강력한 한 방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생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도 내 손 안에 있다. 네가 나를 건드리는 순간 너의 모든 것은 파괴될 것이다. 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강도준은 평생을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 살아왔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예는 그 완벽한 가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가면이 이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해 소리쳤다. 당장 그 계집애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건드리게 놔둘 순 없어. 강도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은 광기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윤세아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다만 자신의 복수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만이 차갑게 서려 있었다. 그녀의 최후의 일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게임의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의 손에 넘어왔다. 수만 명의 인파와 수백 대의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청와대 앞마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중요한 행사의 의장사열 임무는 당연히 의장대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대열의 맨 앞에는 유정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치욕을 준 마동철과 김민준,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부대원들 모두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이제 윤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 그리고 그녀의 복수가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고 윤세아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청와대 앞들에 울려 퍼졌다. 분대 맞이의 총, 절도 있는 동작과 함께 수십 자루의 소총이 일사불란하게 솟아올랐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제식이었다. 그 순간 윤세아는 잠시 고개를 들어 귀빈석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강도준 의원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그가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보이던 그의 아내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위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그때였다. 취임식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화면에는 군인들이 익명으로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는 유명 소셜미디어 페이지의 로고가 떴다. 그리고 곧이어 축축한 지하 훈련장에서 속옷 차림으로 소총을 들고 서 있는 한 여군의 뒷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화면 내려. 누군가 고함을 질렀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해서 마동철 상사와 김민준 중사가 유정연 하사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마동철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다. 강 의원님 덕분에 이번 일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마동철이 강도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이게 다 뭐지? 장내에는 술렁임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마동철이 넘겨준 장부에 담긴 검은 거래 내역이 그래프와 함께 정리되어 나타났다. 군납 비리 부동산, 특혜 불법 정치 자금. 모든 거래의 끝에는 강도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가진 결정적인 패가 공개되었다. 화면에는 강도준 의원이 은밀하게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와 접촉해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열되었다. 사진 아래에는 명예와 애국을 팔아 권력을 탐한 위선자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도준 의원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그의 온몸은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비틀거렸다. 모든 카메라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대통령 취임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려한 취임사를 준비했던 무대는 순식간에 추악한 부패의 진실을 폭로하는 공개 심판의 장으로 바뀌었다. 강도준 의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고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 그의 옆에서는 마동철 상사가 수갑이 채워진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맹목적으로 충성했던 권력의 그림자가 이제 그를 가장 먼저 내팽개친 것이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체포되는 순간 마동철의 눈은 공허했다. 윤세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복수는 성공했다. 그녀를 짓밟았던 악인들은 이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정의가 집행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지만 복수의 칼날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비극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강도준과 마동철의 추악한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동시에 뉴스 속보 한 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동철 상사비리 공모 혐의, 김민준 전 중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윤세아의 심장이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마동철의 오른팔이자 과거 유정연을 희롱했던 김민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김민준은 마동철과 강도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미래. 그의 비겁한 침묵과 추악한 행동은 결국 그를 파멸의 끝으로 몰고 갔다. 윤세아는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그녀는 김민준이 처벌받기를 원했지만 그가 죽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를 심판의 법정 대신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녀의 가슴에는 통쾌함 대신 예기치 않은 죽음이 남긴 끔찍한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복수의 대가란 말인가?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하면 그녀의 영혼은 상처와 치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자신을 짓밟은 자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 그녀가 의도하지 않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김민준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비록 그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죽음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복수의 쾌감은 사라지고 오직 영혼의 깊은 곳에 남은 공허함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왕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의를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들었지만 그 칼날이 스스로를 베는 양날의 검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세상을 정화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영혼에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겼다. 이제 그녀는 폐허가 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김민준 중사의 죽음은 윤세아의 마음에 깊은 구멍을 뚫었다. 복수의 승리는 한순간의 죄가 되었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왕관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복수가 의도치 않은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에 깊은 허무함과 자괴감을 느꼈다. 마동철과 강도주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상처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윤세아는 더 이상 언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만들어낸 윤세아라는 이름과 가면을 벗어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한 편의 글을 올렸다. 그 글은 사건의 전말을 폭로하는 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침묵했던 수많은 방관자들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이자 복수의 덧없음을 고백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독백이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하나가 있다면 그 불꽃은 결국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유정연으로 돌아가 폐허가 된 자신의 마음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가을날, 그녀는 한 비영리 단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단체는 군대대 가혹행위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경험은 이제 복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괜찮아. 네어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네가 흔들리면 내가 옆에서 더 굳건히 버텨줄게. 그녀가 한 어린 군인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그토록 원했지만 결코 받지 못했던 위로였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겪었던 아픔의 되물림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서태혁 대장은 더 이상 위풍당당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한 아버지의 무거운 책임감과 딸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아나, 이제 괜찮니? 그의 물음에 유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평화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랑스럽구나, 내 딸.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덧없음과 용서의 가치, 그리고 상처를 이겨낸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철로 피어났던 꽃은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씨앗을 품은 채 정의의 땅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 꽃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었다. 유정연이라는 이름의 그 불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희망으로, 용기로, 그리고 꺼지지 않는 등불로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하나가 있다면 그 불꽃은 결국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내 옆에 전우들과 함께 그 횃불을 들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대열은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